자, 오늘 부교재 먼저 소득세 들어갈 차례죠. 부교재 58페이지예요. 자, 문제집은 194페이지 4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걸로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냥 58페이지, 59페이지 그냥 정리해서 보시면, 종합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무슨 과세한다고요? 불류과세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하고 불리과세하고는 별거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불류과세한다고 불리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여러분들 분류과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고 하고, 자, 우리 이자소득세 같은 경우나 또는 복권당첨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로서 납세와 종결되는 것을 우리는 불리과세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불리과세, 분류과세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세는 분명히 신고납부 제도라고 하는 건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네. 구분하여서 과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과세기간 맞죠? 자, 여기서 우리 공부 한번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 성립 시기는 언제였지? 소득세 성립 시기는, 그래서 소득세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뭐 하는 때다? 하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뭐 하는 때다? 종료하는 때다. 자, 근데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간별로 과세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하는 게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하는 거 뭐 있어요? 첫 번째. 응?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가 되겠죠?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소득세가 많은 사람들은 중간 예납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이런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가 언제가 된다? 중간 예납 기간이 뭐 하는 때다? 중간 예납 기간이 종료하는 때. 에? 어째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자,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오케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언제가 되지? 그렇지. 과표가,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그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하면 되는 게 있어죠. 그러니까 양도일이 있으면 양도일이 성립시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날을 성립시기로 해서 그로부터 몇 개월 이내 내라? 2개월 이내 내라. 그죠? 이렇게.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한 소득세 언제가 된다? 응?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익금액을 뭐 하는 때다?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농협중앙이, 농협본점이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서 뭐 하게 된다면, 수익금액, 소득금액, 복권 당첨 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죠. 맞죠?
그러면 그 세금 뗀 것은 농협의 소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농협이 대신 징수해서 납부할 세금이기 때문에 빨리 성립을 시켜놔야 되겠지. 그래서 소득금이나 수익금액을 바로 뭐 하는 때다? 지급하는 때가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득세 성립식이 그러면 거의 얘가 99% 얘가 문제였어. 답이었다. 아셨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과세 기간 중에 소득세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5번의 문장이 자주 나오거든요. 5번의 문장이 자주 나오는데, 자, 우리 부교재는 59페이지에 이미 적혀져 있어요. 자, 소득세 납세문자는 크게 누구와 누구예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되거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다. 그래서 거주자는 누구지? 국내의 주소 또는 180상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보통은 국내 국외소득에 대해서 거주자는 국내 소득도 뭐가 되고 과세가 되고 국외소득도 과세가 되겠죠.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 그럼 뭐가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단 국외자산 양도시에는 국외자산의 양도시에는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다? 5년 이상 거주한 자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요거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요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5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년간이 아니라 몇 년간이다? 5년간. 그죠? 우리 시험에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라.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페이지 50, 60페이지 가볼게요. 여러분들 넘기기 전에 소득세는 크게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 있어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 어떻게 나타나요? 2, 배, 사, 근, 연, 기. 그래서 뭐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권, 당첨소득 이런 게 기타 소득이 되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과세가 된다? 종합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게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배우는데, 자, 그러면 이 사업소득은 임대업이냐 아니면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임대업은 상가 등의 임대업이냐 아니면 주택 임대업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상가 임대업이냐 주택 임대업이냐의 어떤 구분은
실질에 따른 구분이에요. 실질에 따른 구분으로서 사업자 등록 신청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당연히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이거 무슨 소득이다? 사업 소득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도 사업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를 2채 이상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있어요? 계속 안내문이 날라오죠. 그래서 소득세 신고,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달라. 그 다음에 임대업 등록을 반드시 좀 해달라. 아셨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어차피 합산해서 과세할 거라면 굳이 이것을 임대업인지 아닌지, 그 임대업이 상가 등의 임대업인지 주택 임대업인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결손금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거든요. 결손이 뭐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만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소득이,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야. 근로소득도 있고 뭐 사업소득도 있고. 아셨죠? 근데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면, 아니 근로소득에서는 갑분세를 내고 있는데 사업소득은 마이너스가 떴어. 그러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나가고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대로만 과세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난 건 우리 근로소득의 소득금액과 통산해서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결손금이 있다면 이런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통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결손금은 상가 입등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통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들 공실이 발생했으면 이 공실에 대한 어떤 임대업에 대해서는 이자만큼은 결국 관리비만큼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이너스에 대한 소득은 임대업에서만 통산할 수가 있어. 아셨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업이나 임대업 외의 소득은 타소득과 통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임대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야. 임대업인지 아닌지를 따라서 결손금이 통산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 아셨죠? 그래서 임대업을 똑같은 사업소득이라도 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냐 임대업이 아닌 사업소득이냐,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만 먼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 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교재 잠깐만 갔다 올게요. 부교재 6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때 부동산은요, 뭘 포함합니까?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인데, 자 5번이에요. 5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 근데 용익 물건이 있거든요. 용익 물건. 용익 물건이 뭐가 있어요? 지지전이라고 해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먼저 취득세 내나요, 안 내나요? 취득세? 안 내죠.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이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만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힘들어. 등록면허세 내요, 안 내요? 등록면허세 낸다, 안 낸다? 예? 내야지요.
그럼 얼마네요, 얼마? 전세권은 전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지상권은 오케이. 부동산 가액으로 하죠. 지역권도 부동산 가액인데 부동산 가액 중 요역지 가액으로 하죠.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자, 등록면허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뭐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역권은 그 중에서 요역지 가액으로 한다.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거 뭐 있어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아셨죠? 그 다음에 건수를 과표로 하는 거. 합, 지, 말, 구. 그 외 전세권은 전세 금액으로.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한다. 자, 그랬을 때 세율은 어떻게 돼요? 세율은 2%가 아니라 1000분의 2니까 0.2%가 되는 거지. 아셨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2%.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유상일 때는 2%. 무상중 상속일 때는 0.8%. 징여일 때는 1.5%. 보존 등기는 0.8%. 결국 취득세 세율 중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용익물권을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전세권을 대여해서 전전세야, 전전세. 이런 전전세는 무슨 업으로 보겠다? 임대업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주의! 지상권과 지역권 설정도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업으로서 임대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게 무슨 목적으로? 공익사업 목적으로 일시적 대여가 되었을 때는 이건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들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얘가 답이에요. 아셨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아예 더 나가보죠. 여러분들 얘네가 양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지? 양도가 되었을 때 전세권,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셨죠? 뭐는 안 된다? 지역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분들 지역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먼저 하고 가요. 여러분들 지역권이 양도세 대상이 아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권이 양도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지역권은 부종성이라는 성격이 있어서 토지와 별개의 권리로 양도할 수 없다. 아셨죠? 그런데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독립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지역권은 독립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역 별개의 권리로 양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지역권 성격 자체가 그렇다고. 지역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권만을 양도의 대상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양도세에서는 지역권을 양도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용익물권에 관련된 우리 문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을 달성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예? 사업소득. 이거 사업소득이 돼야 되겠죠? 자, 공익사업과 관련되었어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정을 대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때만큼은 일시우발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타 소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부동산일 때 미등기 부동산을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요. 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맞죠? 이렇게.
국외소득 주택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아셨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잠깐 다시 돌아오세요. 61페이지 잠깐만 들어와 봐요. 61페이지, 거기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를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의 대여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 기억번의 마지막 줄 보시면, 자, 다만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 대여되는 소득 중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 그 문장이 제일 중요했어. 아셨죠? 이렇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 부동산의 담보 제공됐거나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일시적 대여 소득도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도 이것도 다 무슨 소득으로 본다? 임대 소득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대여 이거 역시 무슨 소득으로 보겠다? 임대 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공장재단이 공장재단과 분리되어 기계 등만을 대하는 것은 무슨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 임대업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예요.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도 임대소득으로 본다. 자, 비과세 임대소득을 보시면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뭐다? 비과세 임대소득이에요. 비과세 임대소득. 그다음에 주택의 임대소득.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잖아요. 이걸 우리는 총수익 금액이라고 해요.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빼면?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좀 이해하면 되게 좀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배운 거야?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을 배운 거야. 그럼 부동산 임대소득이 뭐야? 물어봤더니,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거나, 공장, 재단 등을 대여하거나,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면 이게 임대소득이래요. 그 부동산에는 미등기를 포함하며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으나 그 중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을 공익사업 목적으로 일시적 대여되었을 때만큼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 그 부동산에 있어서 자기 소유 부동산 등을 광고용으로 대여하거나 일시적으로 대여할 때, 아셨죠? 이런 것도 다 무슨 소득이다? 임대소득이다. 이걸 이제 배운 거야. 아셨죠? 그러면 두 번째 순서가 뭐야? 뭘 배울 거다? 비과세 소득을 배울 거래. 그럼 비과세 소득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전답을 대여하는데, 이 전답의 대여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이 전답의 대여가 작물 생산에 사용했을 때 비과세인 거야. 작물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여하는 것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 다만 작물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전답을 대여하는 것은 무슨 소득이다? 과세가 되는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가 된다? 주택의 임대소득도 일정 규모,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이런 주택 임대소득도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 그런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그게 뭐가 된다? 이제 총 수익금액이 되는 거야. 이제 과세된 수익금액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필요경비를 빼면 뭐가 된다? 사업 소득금액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뒤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뭐 배울 거예요? 양도 소득을 배우겠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 소득을 보면 양도 소득이 뭐예요?
양도소득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양도할 때 내는 거거든. 근데 양도소득에서 뭐를 차감하면? 비과세소득을 뺐는데 그 비과세소득이 뭐가 있어요? 비과세소득이 여러분들 파산, 선고로 인한 것과 그 다음에 농지의 교환 및 분합이 있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문제집을 잠깐만 보고 오면 여러분들 페이지 223페이지 문제집 가봐요. 문제집 223페이지 보시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있죠.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시면 양도의 개념 및 형태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양도할 때 낸 세금이야.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페이지 어디까지 가냐면 233페이지 잠깐만 가보세요. 233페이지 가보시면 양도세 뭐가 나와요? 비과세가 나오죠.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왜 체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지만 이 체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순서란 말이야. 열거된 자산의 양도의 개념을 배우고 그 중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더란 말이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총수익금액이라고 하죠. 그럼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은 뭐겠어요? 양도 가액이겠지. 맞죠? 양도가액에서 뭐 차감하면? 필요경비를 빼면 그걸 뭐라고 해? 그래요. 이거를 양도 차익이라 하죠. 양도 차익에서 뭐까지 하고 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고 나서의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과표가 되는데 왜 자꾸 양도소득의 계산 구조가 중요하냐고 봤더니 일반적인 사업소득 금액 계산 구조와 다르게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양도소득만큼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그걸 소득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양도차익이라고 부른다. 이 계산 구조가 다른 소득과 달리 구분해서 들어가더라는 거지. 대충 이해하셨죠? 대충은 이해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도소득을 이제 배우기 전에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왜 공부를 이렇게 지금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부동산 임대업을 배웠고 그 부동산 임대소득 범위 중에서 비과세가 되는 게 있다. 비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전답을 대하거나 주택의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게 되면 그리고 나면 이제 과세가 되는 소득이 남을 텐데 그 과세되는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된다?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 구조 이렇게 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의 순서가 되어 있는지를 조금만 이해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이걸 일일이 책을 읽기는 좀 그렇고요. 이걸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주택의 임대소득인데 여러분들 총수익 금액은 월 임대료가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다? 월 임대료가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다? 간주 임대료가 있을 수 있다. 월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가 뭐예요? 간주 임대료. 왜 간주 임대료로 하겠어?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간주 임대료냐? 보증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임대료는 과세가 되고 보증금은 전세금은 과세되지 않죠. 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 뭐예요? 부채지. 내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은 세입자가 나가면 내가 줘야 될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증금을 받은 집주인 입장에서 이 보증금을 금고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 보증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거를 뭘로 보겠다?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야, 너 보증금 이거 운용할 거 아니야. 이 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이익이 보장될 텐데 그 보장되는 이익 또는 그 추정치를 뭘로 보겠다?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간주 임대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증금만 받아도 과세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 다 알지만 처음 이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 월세 안 받고 보증금만 받았는데도 세금 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낸다 안 낸다? 낸다. 아셨죠? 보증금에도 최소한의 이자 상당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임대료로 추정하는 거야.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상가는요. 월 임대료도 당연히 과세하고 간주 임대료도 당연히 과세를 해요. 임대료도 과세하고 간주 임대료도 당연히 과세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주택은 다르다는 거야.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주택은 월 임대료가 원칙적으로 1개 이하 비과세. 주택 임대료 1개 이하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1개는 실제로 임대하는 주택 수예요, 소유 주택 수예요. 예? 소유해야 됩니다. 1개가 소유가 되었을 때 비과세 되는 거야. 아니 1개를 소유했는데 어떻게 임대를 주지? 그런 경우 많죠. 나도 전세 살고 내 주택 임대 주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된다? 비과세. 그러면 결국 내 주택이 2개인데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 임대 줬어. 과세 비과세? 당연히 과세.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택수는 1개인데 그러면 이때 소유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저하고 배우자가 각각 한 채씩 있다면 이건 2채로 본다, 한 채로 본다. 2채.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 배우자 합산합니다. 다만 과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있고 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 명의로 된 집에서는 살고요. 제 와이프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배우자의 소득인 것이지 저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택 수를 판단할 때 합산한다는 것이지 과세를 할 때 부부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만 예외적으로 1개 이하라도 뭐가 되는 게 있다. 1개 이하라도 과세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1개 이하라도 과세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네. 어? 어느 주택? 국외 소재 주택은 한 채 이하라도 할지라도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거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고가주택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머릿속에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자,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고급 주택이 있고요.
국세에서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세에서는요. 자, 특히 취득세는 어떻게 되지? 취득세는 이 고급주택을 뭘로 봅니까? 사치성 자산이 되죠. 그럼 몇 배 중과세? 예? 4배인데 어디에 4배? 그렇지. 표준세율의 4배가 아니고 표준세율 더하기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다? 4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득세 이런 사치성 자산이 되잖아요. 이때는 고급주택은 뭐가 된다? 비과세 등이 배제됩니다. 아셨죠?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하지 않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을 보는데 등록매수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등록매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지? 아무 기억이 없죠? 아무 기억이 없는 게 맞는 게 그냥 얘는 그냥 일반과세예요. 일반과세가 되지 등록매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에서가 중요했어.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고급주택을 어떻게 했었지? 예? 그렇지. 그냥 뭐로 보아서? 일반주택으로 보아. 무슨 세를 이용한다? 누진세를 이용한다. 별장 등으로 사치성 자산을 보지 않는다. 그래야 중과 대상이 고급주택이라 할지라도 누진세를 적용 대상이 되어야만 뭐가 되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고가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고가주택은 자 여기서 임대소득에서도 고가주택이 있고 지금 양도소득에서 고가주택이 있는데 둘 다 비과세 배제예요. 고가주택이 되면 비과세 해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가주택이라 하고 뭐냐? 역시 몇 억 초과하는 곳 주택이다? 9억 초과 9억 초과한 주택이에요. 자,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건 임대소득에서의 고가주택 9억 초과는 무슨 가에? 기준시가 9억 초과한 주택이고요. 양도소득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의 9억 초과한 주택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비교해 두셔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 고가주택 아셨죠? 그럼들 임대소득에서 과세된 고가주택은 9억에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9억도 중요하지만 9억이 어디 9억이다? 기준 시가 9억 초과한 주택을 말한다라는 거 아셨죠? 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이에 비해서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원칙적으로 과세 안 합니다.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고 그 다음에 몇 억 초과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시에는 이거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자 하나 못 박아도 될 것은 임대소득을 과세할 거냐 말 거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월임대료를 과세할 건가 말 건가, 또 하나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할 건가 말 건가. 임대소득이 과세다 아니다 라고의 판단은 과세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월 임대료, 또 하나는 간주 임대료. 여러분들 자
1세대 1주택인데요. 기준시가 20억짜리야. 보증금 10억이고 월세 빵이야. 그럼 이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예? 과세한다 안 한다? 다시 한번. 저도 문제를 기억 못하니까 한 번에 들어요. 아셨죠? 이렇게. 자, 기준시가가 20억짜리고 1세대 1주택짜리예요. 자, 보증금이 10억인데 월세는 없어. 전세야. 그러면 이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은 과세를 돼요, 안 돼요? 자, 두 가지로 판단하려니까 월 임대료 있어요, 없어요? 월 임대료 없으니까 과세 안 되겠지. 그럼 이제 간주 임대료 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요? 세 주택 이상이니까. 보증금이 3억 초과돼도 주택수가 세 주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과세 된다, 안 된다? 아, 귀찮아서 안 썼더니.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임대료 과세 여부, 간주 임대료 과세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이제 문제 보면서 한번 판단할 그 문제. 9번. 자, 국외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세 관계없이 과세된다. 맞죠? 국외 주택은 주택세 관계없이 과세되는 거 맞아요? 자, 두 번째.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해야 돼요? 3억을 초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3주택은 만족했지만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만족하지 못했지? 그럼 과세된다, 안 된다? 총수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해하셨죠? 자, 이어서 3번.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사용하고 자기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맞죠? 주택은 해요, 안 해요? 왜요? 주택은 3주택이 아니니까. 어디에 대해서만?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봐봐. 주택이 있고, 2개의 주택이 있고, 2개의 상업용 건물이 있을 때, 상업용 건물은, 상가 건물은 월 임대료는 물론이고는 간주임대료도 과세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는 과세할 수 있겠지. 하지만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3개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된 고가주택은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기준가 뭐다? 9억. 9억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기준시가 아셨죠? 기준시가 9억이라고 하는 거. 양도소득에서 뭐예요? 실거래가의 9억. 그 다음에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을 받는 때 초과하는 납부액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원래 관리비,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별도로 받으면 얘는 임대소득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이런 관리비 쪽으로 받는 것이 수도요금,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일정 요금이 초과된다면 당연히 이건 뭐 해야 되겠다?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10번.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주택을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관 종료 현재 기준가 10억 원에 해당 주택을 전세를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OX 맞죠? 왜요? 한 채전 한 채. 몇 채 이상이어야 돼? 세 채 이상이어야 되지. 이거 과세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주택을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한 채는 전세계약 형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죠?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죠? 왜요? 세 채가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자, 거주자의 보유주택 계산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부터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맞죠?
자,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의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당연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이건 무슨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돼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는데 자 15번까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안 풀어도 됩니다. 그냥 15번만 풀면 돼. 임대소득에 관련돼서는 그냥 딱 요거 제가 푼 문제만 기억하면 돼요. 자,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맞죠? 네. 이때 여러분들 총 수익 금액이 뭐예요? 아까 월 임대료 합계액과 간주 임대료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관리비라 할지라도 수도료 공공요금이라 할지라도 초과되는 금액도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거다. 지금 그걸 공부했던 거라고요. 아셨죠? 두 번째, 사업소 총수익금,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 등을 합한 금액 여기 나와 있네. 맞죠? 자, 세 번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총수익금에 산입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월 임대료 상승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관리비 등으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관리비도 당연히 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합니다. 그렇죠? 자,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 수입하실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이 정해질 경우는 그 정해진 날로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자, 답은 몇 개? 5개 다 맞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댄 것은 제가 이 미음범 때문에 한 건데요.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나올만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임대소득의 총 수익금액의 수입 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아니야. 원칙은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정해져 있으면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날입니다. 아셨죠? 지급받은 날이 아님에 주의하셨어요. 아셨죠?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급받은 날이야. 정해져 있다면 뭐가 된다? 정해진 날이 원칙이라는 거. 지급받는 날이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월세를 못 받아도 월세가 체납이 되더라도 체납이란다? 월세비 미납이 되더라도요. 지연이 되더라도 계약서에 약정일이 정해져 있으면 집주인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못 받았어도.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가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가 자꾸 밀려. 그러더라도 집주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나중에 임대업 할 때 그거 실수를 많이 하더라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정해진 때는 그 정해진 날로 한다. 요거 맞는 말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세요. 여러분들 임대소득은 3, 4년에 걸쳐서 한 번씩 나와요. 3, 4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의 문제가 거의 90%야. 아셨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문제 이거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문제는 되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좀 쉬었다가 드디어 이제 양도소득부터 볼게요.